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야인년아.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실 테고, 오래 살면 뭐하나 빨리 가야지 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는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야이년아 소리를 듣고 산다는 할머님께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욕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하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다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 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게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져.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 올림픽 한다고 영동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 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세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이 어떠셨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대처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학교에서 경쟁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놀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년 노년에도 노인들도 학교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구박안 받고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에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제 주변 어르신 중엔 친구가 많아서 난 늘 행복해라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도 좋지만 친구의 자녀들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며 큰 소리로 자랑처럼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달리 보이기도 하고 인간성이 좋은가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으면 왠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나서 친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일이면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쑥스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내 인생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자존심도 버리고 그에게 날 맞춰가며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들도 바빠져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가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전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어떤 분들은 허하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보다는 비교하고 내가 잘 되면 안 그런 척 시기하고 몸 아프면 환자 취급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성공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20년 지기 친구도 도와주질 않더군요. 친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받는 상처는 더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고 마음 비우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고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친구만 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동안의 추억과 정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소진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억지스레 엮어온 인연들을 자연스레 놓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등
제 자랑 아니면 남 뒷담화 정도에 불과해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친구는 다 필요 없다. 있는 친구들 다 외면하고 혼자 지내는 것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의 축적을 위한 독서, 돈에 대한 투자. 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건강하고 더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부풀리는 것보다는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10걸음마다 일어나기, 팔이나 다리를 높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변화시키면 근력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평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으로 산책을 추천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산책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견과 이야기하며 걷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작 변화로 인해 걷기 운동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인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40에 등단한 소설가 고 박완서님은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다.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나이의 0.7을 곱한 값이 실제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 4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28세, 6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42세, 8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56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70세는 49세입니다. 이는 현재의 젊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생체 시계를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걷기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더불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라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니 주변에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게 되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게 유지하고 건강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초 수급자인 어르신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면서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치원 교사였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로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지금 할머니는 남은 건 허망함 뿐입니다라며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젊은 날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유치원 동화 읽어주기 봉사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네 작은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웬 행운인가란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하는 생각으로 겁도 났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결국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동화책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도 지어보고 상황에 맞는 몸짓도 해보고 입을 크게 벌려 짐승 흉내도 내봤습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나에게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떨렸습니다 하고 웃으시는데 저도 같이 마음이 행복해지더군요. 할머니의 50년 만의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른들과는 사뭇 다르게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 웃으며 제잘되는 아이들,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웃긴 얘기에는 깔깔대며 웃어주고 무서운 얘기에는 무서운 몸짓과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느낀 그 행복감은 만약 할머니께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영영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정에 참 많은 배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인생의 제2막이라는 것이죠. 핸드폰 배우기,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 뜨개질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 나 자신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식물 키우기,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가정부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은 사망하고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인해 자수를 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안나 모지스는 바늘을 놓고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미 70세였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만의 감성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안나 모지스는 무려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존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인물로 칭하였습니다.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경험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탐험하고 도전정신을 가질 때에만 이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도 뻐근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의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께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잘하시는 분,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 다림질을 잘하시는 분, 글씨를 잘 쓰시는 분, 핸드폰을 잘하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한 헬스를 좋아한다면 건강을 챙기고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능숙한 능력이 있죠.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라고 3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 일찍
투덜대거나 하소연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빨리 끊어버리세요. 좋은 사람과의 통화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갖고 보세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지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웃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어보세요. 지금처럼 책틀맨 채널에서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웃음을 찾아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유머와 웃음을 전하는 코미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웃어보세요.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장점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홀로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